퇴근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서울 집값 심상치 않은데 지난주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세 전환은 아니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반면에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수도권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른다라고 경고를 날렸는데 어느 시선이 맞을까요? 집값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봬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해주실 말씀 중에 네. 핵심 한마디 먼저 주시고 간다면? 생각의 균형추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다가 보니까 이 플래카드에 적혀 있더라고요. 믿고 싶은 거와 네. 팩트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그래서 균형추. 네. 네.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꼭 드리고 네. 평론가 입장보다 저는 실수요자 마인드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듣겠습니다. 집값이 오름세로 전환됐다고 해도 되나요? 어쨌든 서울의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질문들 많이 받으시죠? 무주택자분들하고 네. 1주택자분들이 이제 좀 갈리는데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지금 집사도 좋으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울퉁불퉁하거든요. 들쭉날쭉해서 타이밍을 너무 재는 것보다 저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손품과 다리품을 팔아라. 현장은 정답이 현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갈아타기는 언제도 관계 없다고 보고요. 좀 안전하게 갈아타기를 하려면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전략, 선매도 후매수 전략을 좀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갈아타기 할 때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약간 원래 갈아타기 할 때는 조금 손해 보면서 옮기는 거예요. 네. 내 집을 비싸게 팔고 사는 걸 싸게 산다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거는 제값 받기 좋은데 저거 금매로 나와서 그거 살짝 계약하면 꼭 그 시기에 가격이 출렁 그렇죠.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워낙 변동성이 지금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 메리트 바라는 건 근데 사실 한 20-30% 정도 한 2년여 동안에 내렸는데 다 까먹었어요. 다시 거의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지역별로 차이가 많지만 잠시 후에 여쭤볼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옛날 고점 거의 다 와 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네. 이제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표를 뭐로 쓸 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포인트 아까 생각의 균형추와 맞물려 있는 건데 네. 조금 실거래가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이제 5월 그 실거래가치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게 고점이 2021년 10월이라는 거 아시죠? 그때 비해서 한 86% 정도 회복을 한 서울. 상황이에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일부 랜드마크 아파트는 뭐 정고점 돌파했다 이런 얘기 네.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그러니까 약간 평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될 것 같고 뭐 수도권은 이보다 약간 낮습니다. 82.5%. 그다음에 지방은 고점 대비해서 한 88.4% 정도. 지방이 덜 빠졌죠. 네.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늦은 겁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서울은 근데 그러니까 서울은 뭐 전고점 돌파했다는 건 특정 아파트 단지고 네. 전고점 2021년 10월에 비하면 86%밖에 네. 안 올라왔다. 예, 예. 뭐 그것도 많이 올라온 거지만 네. 과거에 우리가 집값 올라온 게 2014년 여름 때부터입니다. 그죠? 네, 박근혜 맞습니다. 정부 때 예. 이제 그때 대출 규제 풀면서 가파르게 오다가 이제 2-3년 한 7년 정도 올랐습니까? 네. 정확하게 실거래가로 보시면은 네. 거의 한 9년 정도 9년 정도 올랐다고 올랐습니까? 보시면 돼요. 표본 통계하고 이제 네. 실거래가하고 다른데 실거래가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요. 2013년 1월부터 올라서 2021년 10월까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9년 가까이 된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단구릴의 가장 큰 랠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 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 그 오름세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가파르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상승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반등이자 회복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이라고 그러면 전고점을 뚫어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물론 이게 정확한 용어는 없지만 네. 지금은 그냥 회복이 되는데 좀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건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잖아요. 단순히 추세 전환이냐, 아니 뭐 단순히 뭐 일시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거냐, 쭉 갈 것이냐, 뭐 이거야 뭐 연준 의장도 모르고 금통위 위원들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거든요. 지금 대출 금리가 2%까지 떨어졌다잖아요, 지금요. 그것도 있고 결국은 이제 키포인트가 이제 하반기로 내다본다면은 대출 규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들어갈 거냐. 뭐 DSR 스트레스 네. 그거 이제 2개월 뭐 연장되긴 했지만 9월부터 하기로 했어요.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있고 결국은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뭐 어차피 9월 달에 한번 낮출 거라는 얘기는 뭐 지금 대체적인 이제 얘기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극단값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뭐 공약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뭐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관세 장벽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높아질 거고 그래서 공약을 다 이행하려고 그러면은 금리를 5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5번 내리는 게 아니고 올려야 한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의 어떤 그런 변수 중에서요. 저게 금융 변수만 바라본다면은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협의통화 아시죠? 네. 그 M1하고 광의통화인 M2하고 미국 기준금리 그다음에 가계대출 요 정도 네 개로 보는데 과거에 비해서 금융 변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치고 올라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실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부분하고 나중에 맞물려 있는 건데 저는 지금은 추격 매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현장에 가 보면은 뭐 일주일 사이에 2억씩 사무실 올려버렸어요. 이거는 그대로 따라가서 매수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조금은 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매물을 다리품을 통해서 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현장이 중요하다고 앞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150만 원짜리 노트북 살 때 한 두어 번 가보는 10억짜리 집 살 때 한 서너 번 보고 산단 말이에요. 참 말이 쉽지 현장 사실 그 비례대로 하면 네. 10억짜리 집 사보려면 최소 100개 정도는 봐야 합니다. 정말.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주택 구매자들의 어떤 행태 분석을 좀 해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 살 때하고 핸드폰 살 때는 보통 한 못해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고민합니다. 예, 저도 차 바꾸려고 지금 5년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은 충동적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방 오를 것 같고 매물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 조급함 이게 결국은 약간 비이성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거는 결과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달아오르는 네. 양상이 있어서 조금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좋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집을 보시는 분들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 기자 한 10여 년 하면서 회사에서 선후배들이 그냥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한다는 건 큰 결정이니까.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조언해드린 게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발품 안 판다. 두세 개 본 다음에 또 모델하우스 가보면 되게 집이 예쁘잖아요. 거기서 그냥 한번 마음을 뺏기고 나면 이제 밤새 그걸 살까 안 살까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목동 여의도 쪽에 사시는 분들은 네. 강남 집 안 보러 가고요. 그러니 은평구의 뉴타운의 그 좋은 그 야산 옆에 집 이런 건 가볼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판교 같은데 좀 머니까요. 예. 예, 그 정말 다양한 주거 여건을 이렇게 보면서 비교해야 되는데 네. 사람 자기가 살아온 곳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사례를 보면서 결국 부지런해야 된다. 다리품이 이제 부지런하다는 건데요. 제가 왜 현장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히려 현장에 가면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는 분의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2004년 5년 이럴 때 맛집값 많이 오를 때
주변 시세보다 한 15% 정도 싸게 사셨어요. 왜냐하면 네. 이 매물이 교포가 팔아달라고 하는 매물인데, 그렇죠? 그쪽 시세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는 갑자기 올라버리는데 옛날 매물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앉아있지 말고 자꾸 제가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씀이 그런 이유입니다. 예.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본격적으로 질문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신규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네. 투자 중심 아니면은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 뭐 어디 통계 보니까 5월인가 6월에는 네. 30대가 뭐 32점 몇 %, 네. 30대가 많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실수요 같고요. 그죠? 어때요? 뭐 좀 나와요, 통계로? 지금은 갭 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로 정주 공간, 살집을 매매하는 경우가 실수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집 사는 연령대를 보면은 3, 40대가 한 50에 60%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갭 투자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전세 끼고 사는 네. 그 비율을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5월에 얼마 정도 됐냐면은 37.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이율이 한 39.2%였고 우리가 2022년이라면은 아마 표본 통계로는 아마 그때가 정점이었을 네. 겁니다. 실거래가는 그보다 한 3개월 정도 혹은 4개월 정도 좀 앞서서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2022년 2월에 갭 투자 비율이 61.8%입니다. 그래서 요새 물론 갭 투자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시세 차익 개념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갭 투자를 했다가 뭐 2년에서 한 4년 뒤에 입주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끌 비투, 갭 투자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바로미터가 20대가 참여하는지 보는 거거든요. 20대는 요새 잘 안 합니다. 우리가 2022년 이럴 때 보면 20대들이 많이 클럽 만들어가지고 공부하고 네. 그랬잖아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미국 주식 투자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파트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지표가 있는데 성동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노도강이 네. 요새 별로 인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도강은 옛날에 보면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게 사놨다가 그죠? 일종의 보상 심리 때문에 많이 샀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일부는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를 때 보면 근데 어디가 안 올랐다가 어디가 많이 올랐다가 오를 때 보면 결국 다 순환매라 그럽니까? 네. 결국은 다 돌아가면서 오르더라고요. 예. 오를 때는 보면. 약간 지금 그런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경기하고 인천을 좀 바라보면 오히려 인천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물이 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수요자들도 좀 싼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인천이 그동안 많이 안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지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이 22%, 경기도가 22% 빠졌습니다. 인천은 23% 빠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이 실거래가로 10% 오르고 경기가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인천은 3%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인천 쪽으로 일부 수요자들이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제 어떻게 보면 9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에는 가능한데 서울 아파트가 평균 가격이 12억이에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한 5.4억 정도 되고 인천이 4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싸니까 그쪽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부긴 하지만 지금 탈서울 내집 마련 수요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많이 갭 투자를 할 때는 한 세 채 중에 두 채는 갭 투자용이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봐도 세 채 중에 한 채 정도가 투자용이고 세 채 중에 두 채 정도는 실수요로 보인다. 근데 이제 무주택자들이 불안 심리가 팽배해지면은 갭 투자 비중이 좀 높아질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약간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현재는 보니까 트렌드는 어쨌든 집을 이제 거주 목적으로 좀 사는 비중이 확실히 그때 과열기 때하고 좀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가 삼중 양극화라고 네. 하셨어요. 예. 이건 뭐예요? 서울, 수도권, 지방? 네. 그거는 뭐 이중 양극화는 뭐 네.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네. 그다음에 지역으로 보면은 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네. 또 하나는 또 지방 내에서도 약간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삼중 양극화라고 표현하고요. 혹은 삼종 삼색
그죠? 이게 세 네. 가지가 다 달리 어떤 양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이걸 좀 범위를 좀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집값의 바닥은 작년 초였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서울은 1월부터 올랐고요. 경기 인천 2월부터 올랐고 전국도 2월부터 올랐습니다. 근데 네. 지방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서울이나 경기 인천 쪽으로 좀 올랐다고 보면 되고 이게 이제 작년 이제 9월이 정점이었거든요. 10월부터 이제 가격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잘 아시다시피 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행이 중단되고 50년 또 장기 모기지 판매가 안 됐잖아요. 네. 그에 또 10월에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물이 5%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약간 어떻게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집값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지금 1월부터 뭐 서울이나 그다음에 경기 인천 지방도 다 오르고 있거든요. 다만 상승폭이 좀 크냐 안 크냐 그 부분이고 지방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2차 반등기라고 볼 수 있죠. 네. 혹은 그냥 회복기라고 보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의 특징은요 이게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오프라인 시즌이나 인터넷 어떤 그런 시절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100매 시속 100km로 달리는 코끼리 떼 같다. 네. 그만큼 정광석하고 이제 시장이 빨리 바뀐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 보니까 이렇게 되는 얘기가 나오고 요새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분석하는 순간 구버전이 된다. 오히려 아파트 시세는 단톡방이 결정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이런 게 아마 최근에 어떤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래량으로 보면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6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이제 보면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보통 한 달 늦게 집계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6,370건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 7,000건 정도가 될 겁니다. 2006년도 역대 평균이 한 6,040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 아니면 전국? 서울입니다. 서울. 아, 서울. 네. 서울이 그래서 서울이 한 10,000건 된다고 하시던데 아니군요. 한 6, 7천 건 돼요. 평균이. 평균이 6천 한 달 평균이. 예, 한 달 평균 6천 건 아, 정도고요. 네. 물론 옛날에 이제 과일기 때 15,000건 갔을 때도 있긴 네,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평균치를 넘어섰다는 것은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회복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거래량은 있죠. 그럼 거의 정상화됐다. 예년 예, 평균을 예. 찾았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이제 초기 때 회복 초입에 거래량이 많으면은 굉장히 시장 에너지가 강한 걸 말하는 거고 오히려 작년 8월에 거래량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거래 상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아직은 저는 뭐 거래가 상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역시도 보면은 이건 많이 늘어났어요. 경기도도 보면은 오늘자로 6월 거래량이 한 1,600건 정도. 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거는 예년 평균에 비하면 경기도는요. 예, 경기도도 이거는 뭐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뭐 작년도 보면은 뭐 7,000건, 8,000건 그럴 때가 많았으니까요. 오히려 예년 평균 넘어선 것 같은데요, 경기도는. 예, 아마 네. 그 정도로 아마 최근에 경기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서울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그러면 나타났느냐라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뭐 짧게 한 4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전세값이 1년 가까이 올랐죠.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연 2%까지로 뚝 떨어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분양가가 너무 오르잖아요. 서울의 분양가가 지금 보니까 평당 3.3제곱미터당 마포가 들어와가지고 비싸졌는데 한 평당 4,200까지 된다는 얘기는 이거 옛날에 강남 분양가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게 좀 겹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왜냐하면은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요. 작년에 36만, 올해 35만입니다. 별로 줄지 않았잖아요. 근데 시장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세 시장은 당장의 수급을 반영하고 매매 시장은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 수급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공급이 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들이
지금 미리 이제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방의 어떤 가격 차이는 이 흐름 차이, 네. 어디는 오름세인데 어디는 아직도 내림세란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미분양으로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네. 지방의 전체 미분양의 80%가 지금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지방으로 좀 지방에서 좀 벗어나서 뭐 수도권으로 뭐 몰려오는 뭐 이탈 이것도 일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은 지방이 생각보다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2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 네. 수도권은 거의 뭐 한 22에서 23% 정도 빠졌는데 지방은 10%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예, 통계가. 그게 왜냐면은 이게 아파트가 투자재처럼 바뀌었잖아요, 지금요. 네. 중금융 상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채권 거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젊은 세대는 이거 콘크리트 블록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히 이 마인드가 다른데, 근데 지방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통화량이라든지 금리 영향을 덜 받습니다. 실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 착륙하면서 어떻게 집값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지방은 뭐 실수요 시장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영향을 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부산에 한번 가보니까요, 진짜 싼 아파트들은 보통 한 국민주택 규모가 한 3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굳이 뭐 대출 많이 낼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덜 떨어졌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덜하다. 그러니까 회복 속도 역시 좀 늦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서울 올라가니까 지방도 올라갈까요? 지금 조금은 과거보다 회복 속도가 따라가는 속도가 조금은 늦을 것 같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인데요.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이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선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금 5월까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보다 한 달 빠른 게 있어요. 6월 잠정지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방 전체로 보면은 마이너스 0.08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약보합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월 달이 0.34거든요. 네. 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방은 내림세가 완화됐다.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지방은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안 좋긴 하지만 아마 내년 정도 가면은 조금 나아지는 어떤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삼중 네. 양극화라 그러셨던가요? 네, 네, 근데 네. 세 가지가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예,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트와 비아파트.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와 연립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거는 네. 뭐 많이 말씀 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네. 어느 정도 구조적 불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후유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네. 시장은 끊임없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최근 통계를 보면은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한국부동산은 제가 5월 서울 연립 다세주택 거래량을 보니까요, 2,133건이 됐는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27.5%가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특히 아파트 값이 오른다니까 옛날부터 그게 대체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일부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수도권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한 7.7%, 뭐 지방은 약간 줄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가격도 약간 오름세를 보여요. 근데 뭐 그렇게 세지는 않는데 뭐 선행지수 보면 오히려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지금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반등이 기저 효과에 따른 반짝 반등인지 아니면 본격 회복세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근데 거래량으로 일단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가격을 선행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빌라나 연립주택 다세대도 제 생각에는 최악의 국면은 약간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보시다가 좀 구매력이 안 되는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또 연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강하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MZ 세대들 사이에서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 아파트하고 그렇게 같이 간다고 보기 힘든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매매하고 전세하고 서로 맞물려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립주택을 보면은 전세값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값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전세 시장이 받쳐줘야 불안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 비대칭성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들이 기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만기가 된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려면은 전세 세입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입자는 아니 월세로 들어갈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 공급, 수급의 엇박자가 일부 나타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현상. 이게 결국은 집값을 못 오르게 만드는 어떤 그런 방해 요소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거래량으로 본다면은 그렇게까지 막 참혹한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네.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전세 사기 막을 수 있는 박사님만의 연립 전세. 우리 네. 국민들이 우리가 많은 언론이 아파트만 보도해서 그렇지 정말 연립에 다세대 다가구에 많이 사세요. 아시잖아요. 네. 뭐 좀 정책 제안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좀 막아보면 훨씬 안전해질 것 같다. 말씀드린 전세 것처럼 세입자분들이. 저는 깜깜이 계약을 어떻게 하면은 이 벗어날 수 있을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들을 한번 이게 다가구 주택에 한번 전세로 한번 보통 넣어봤거든요. 우리 젊었을 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불안해서 못 있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들어가기 전에 선순위 세입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은 내가 주민센터에 가서 이게 선순위 세입자가 누군지를 전입세대 열람문을 떼봐야 되거든요. 근데 집주인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내가 이게 선순위 세입자를 세입자 만약에 동의까지 있어요. 세입자를 그러면 누가 들어왔는지 네. 그러면 찾아냈다고 생각해 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월세는 관계없죠. 그죠? 결국 보증금을 지키는 얘기니까 지금 다행히 이게 정부에서 제가 뭐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다가구 같은 거는 확정일자를 내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센터 가서 열람할 수 있게. 네, 법을 바꿔야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바꿔야 되는데 확정일자에 보면은 이게 전세인지 월세인지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후순위긴 하죠. 그러면 요 정도면 내가 전세로 들어가도 나중에 그렇게 걱정 없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확정일자만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볼 수 있다면은 이 부분들은 많이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개사분에게 들었는데 법이 강화가 돼서 시행령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중개사분들이 계약을 할 때 자 선순위는 뭐 203호는 7,200만 원, 뭐 네. 204호는 얼마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하게끔 돼 있는데 맞아요. 설명할 의무는 돼 있는데 중개사분이 집주인이라서 다른 먼저 들어온 세입자분들에게 근데 월세예요, 전세예요. 전세 얼마에 들어왔어요?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네. 그 중개사가 임대차 내역하고 이런 걸 다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되어 있는데 의무사이긴 한데 처벌 조항이 없어요.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걸 바꿔가지고 아예 확정일자만 볼 수 있다면은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이에 따른 여기 선택 부분을 상당 부분이 저는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네. 있다. 법이 좀 빨리 통과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주신 게 MZ 세대들의 얼죽신? 그러니까 얼죽아는 네. 알아요. 네. 얼어 죽어도 신. 이건 뭐예요? 신. 제가 이거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얼죽 아는 아시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이제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네. 뭐 신축이나 뭐 준신축을 젊은 세대들이. 선호한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풍요롭게 자란 세대들 이 세대들은 주거 만족의 중거점이 기성세대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진국 국민이니까
주거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저희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따뜻한 물만 잘 나와도 난방만 잘 되어도 외풍만 없어도 만족하는 건데 이 시대와는 좀 다르다. 뭐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현재주의적 어떤 가치관이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욜로나 흔히 말하면 까르띠가 아니라 까르띠 디엠 아시죠? 네, 네. 그거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은 낡은 아파트에 사느니 아예 신축 오피스텔에 들어가 살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선호가 강하다. 서울에서 신혼부의 성지가 고덕 신도시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신축이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위세대처럼 몸테크 이런 걸 별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네. 몇 년, 뭐 5, 6년 참고 재건축에 들어가서 네. 한 번은 불려야지 네, 네. 이런 거 안 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리 시설이 요새 잘 돼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편리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주택 시장의 주력 세대들이 3, 40대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신축을 좋아하니까 이 아파트 시장 가격에도 여드러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연령대별로 가격 흐름을 보니까 네. 역시 5년 이하가 1년 동안 3.2%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5년 초과해서 10년 이하 뭐 2.7, 그다음에 10년 초과해서 15년 이하 1.9, 15년 초과 20년 이하 1.4, 그다음에 20년 초과 0.4. 그러니까 이게 중공 연령하고 가격이 반비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요 사이는 이게 신축이 이 대세고 뭐 재건축 이쪽으로는 별로 인기가 좀 덜한 어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주력 세대가 선호하는 어떤 그런 유행에 따라서 보면은 양극화나 혹은 뭐 차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이제 집값 2000년대 초에 집값 많이 오를 때 그때와 제일 많이 달라진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재건축 지분 가지고 추첨할 때 큰 평수 되면 술 샀거든요. 예, 예.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큰 평수 원하지 않죠. 가족들도 작아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어르신들이 야 땅이 중요하지 헌 아파트여도 이 땅이 중요하니까 그 좋은 지역에 들어가라. 그래야 집값 오른다. 예, 예. 그죠? 헌 아파트 상관없잖아요. 좋은 지역 들어가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주의적 소비 경향이 이제 주거 안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진감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잘 안 믿습니다. 예, 고진고래. 그래서 아프면 청춘이다 짜증냅니다. 아프면 한자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주의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는 세대. 지금 아프면 미래에도 아프군요. 고진고래.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주택 시장의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는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집은 늘 갈아타는 거 아닙니까? 여유되면 요새 큰 뭐 걸로 서울에서도 아니면 15억 다른 동네로? 넘는 아파트가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값이 이제 과열기 때 그때 비해서 또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82년생 김지영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김지영을 통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도 약간은 엿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40대 초중반 예, 맞습니다. 주택 시장에 예, 진입할 예. 때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소설 그 82년생 김지영 그게 나온 게 2016년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 8년 전이고 그때 보면은 소설을 보면은 서울 외곽에 24평짜리 전세 살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김지영 이분이 42이에요. 불호고의 나이를 넘었잖아요. 근데 2016년도 당시에 서울 아파트 보면은 갭 투자를 하기 참 좋았을 시절이죠. 그러니까 2016년 6월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75.1%였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리 말하면 10억이면은 가령 뭐 2억 5천이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전세가 비율이 한 5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 붐이 크게 일지 않는 것 같고 이게 김지영은 결국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맏언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도심에서 가까운 곳
그다음에 그래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 네. 맞벌이 하기 좋은 곳, 그리고 조금은 이제 작은 집에서 조금 넓히려는 어떤 그런 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택 시장의 또 다른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새 집이 필요하니까 뭐 아예 뭐 재건축도 안 사고 또 이게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5년 이내 아니면 뭐 요새는 한 10년까지 아니 20년까지 새 집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보통 엘리트라고 들으셨죠? 잠실에. 예. 네. 그게 2008년에 입주했잖아요. 벌써 올해 16년째인데 가보시면 새 집이에요. 왜냐면은 10년 이후에 보면은 이게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아파트가 옛날보다는 조금 더 잘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새로 진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갈아타기 하는 수요가 주택 시장의 또 다른 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젊은 분들 우리 저 한참 후배들 결혼한다 그래서 집은 어디에 네. 구했어 물어보면 옛날에 이제 좋은 동네 네.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압구정동에 어디 저 작은 뭐 이런 거 아니고 차라리 거기 오래된 아파트 들어가느니 마포의 새 오피스텔 좁지만 네. 네. 새 오피스텔 네. 그죠? 역세권에 네. 그런 추세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죽하면은 얼죽신이라는 얘기가 요새 세대의 어떻게 보면 주거관 네. 집에 대한 생각을 좀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대로 가면 나이 드신 분들만 다 오래된 주택에 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요 우리 같은 사람들만? 잘 아시다시피 건축비가 네.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재건축도 뭐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한 거고 요새 오피스텔을 새로 지으려면 평당 1,200 줘야 됩니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안 만나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은 또 재건축 부담금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에 좀 더 충실하겠다. 이게 이제 결국은 자꾸 이제 신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로 부부 공동 명의가 늘고 있다. 예.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요? 네, 예전에도 다 저희 때도 사실 공동 명의 많이 했는데.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집값이 네. 비싸지만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집 사는데 돈을 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일단 공동명의.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요. 예, 맞벌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에 2022년 주택 통계를 보면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비중이 14.5%입니다. 대부분 누가 하겠습니까? 부부죠, 거의. 네, 그러니까 네. 확실히 이제 부부 공동 그것밖에 안 돼요? 14.5%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평균이지 않습니까?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특히 네. 이제 뭐 사별하시거나 이혼하시고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네, 연세 네. 드시고 그 아주 놀라운 돈. 서울에서는 좀 높겠죠. 그런데 뭐 저는 전국적으로 열에 보면, 만약에 네. 집이 있다면 열에 일곱은 부부가 같이 산다면 열에 일곱은 근데 최근에 공동명의로 할 어쨌든 거라고 봤는데. 주변에 보면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하고요. 전세도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면은 이게 부거제라는 말이 있어요. 부거제. 그러니까 아비 집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은 남편 쪽에서 마련을 하는데 당연히 여성분들은 이제 혼수를 장만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런 풍습이 금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집을 해오는 말은 집을 해온다는 것은 약간 옛말이 되었고 왜냐하면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물론 이제 결혼과 함께 집을 사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구입을 하면은 제가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신랑 쪽이 7, 신부 쪽이 3 혹은 5대5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제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양도세 부분도 있죠. 이제 공동명의를 하면은 조금은 양도세 부분이 줄잖아요. 왜냐하면 기본공제 250을 각각 어떻게 보면 적용을 네. 받기 때문에 취득세는 뭐 크게 차이 없고 종부세도 조금 종부세도 도움됩니다. 있습니다. 네. 종부세가 이제 고가 주택인 경우는 이제 네. 공시가격이 뭐 18억이니까 그 일부 좀 혜택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원래는 13억인가요? 그런데 12억이죠. 12억인데 예. 이제 부부 공동이면 18억까지 공제적으로. 예, 맞습니다. 18억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시죠. 아마 시세로 보면 한 25억에서 한 뭐 30억까지도 오히려 뭐 종부세 안 내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네, 네. 뭐 강남에서는 오히려 이 부부 공동명의가 거의 뭐 그렇습니다. 기본처럼 돼버린 것 같고요. 근데 반드시 뭐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일종의 재산권 개념 시각에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성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재산권에서 나온다. 예. 집이 어떻게 보면 절반이 내 거라면은 살아가는데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요새 결혼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경제권하고 공인 인증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거를 저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시각에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보통 그 집을 보통 이제 남자 명의로 보통 그 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내 명의로 공동 네. 이렇게 소유로 하려고 그러면은 정려취득세가 거의 뭐 비싼 건 한 4% 가까이 됩니다. 이건 한 2%로 저는 낮춰야 된다고 봐요. 네. 그 한 번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절대 못 바꿔요. 이걸 이제 세법을 좀 개정해야 네.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거래세가 비싸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시장을 왜곡합니다. 이제 거래 해준율이 주는 거죠, 그러면. 네. 네. 그런 어떤 특성. 집 하나 바꿔 탈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가 깨집니까, 그죠? 그렇죠. 요새 네. 뭐 이사비도 뭐 기본적으로 돈 1,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네. 참 보유세 정상화하고 거래세 줄이자는 말을 도대체 언제부터 했는데 참. 저는 다른 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는 네. 세금 같은 거 이런 걸 좀 깎아줘서 네.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예.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의 어떤 그런 흐름하고 그러네, 좀 진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얼떨결에 또는 옛날 관행에 따라서 뭐 어떻게 뭐 시댁 눈치 보다가 아, 남편 이름으로 됐는데 아,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뭐 5대 5든 뭐 안 되면 뭐 6대 4든 공동 명의로 할래요 하면 그런 경우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정말 취득세 많이 줄여. 근데 옛날에는 이게 네. 이제 보증 문화가 있었잖아요. 사적 보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을 말아 먹으니까 뭐 아내 명의로 해놓으면은 왜냐면 그러면 도장이 양쪽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파산을 막기 위해서 보통 부부 공동명의를 했지만 지금은 자금 출처가 일단은 아내 쪽에서도 많이 들어간다는 그럼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부 공동명의 요새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죽하면 전세도 공동명의를 하시겠어요. 비싸서 남편 모은 돈으로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네. 전세 가격 이야기 좀 할게요. 60 몇 주 이상 전세값이 떨어지다가 한 50 몇 주 이상 전세값이 올랐어요. 근데 네. 언론은 통 올랐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근데 전세 가격 지수로 보면 90 2, 3 정도 되나요? 제가 네, 그 요즘은 정도 됩니다. 이번 주는 못 봤는데. 예. 근데 이제 많이 올랐을 때는 서울이 한 104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는 고점보다는 낮고 낮습니다. 1년 전으로 보면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기자 출신 기 기자님 정확하신데 지금은 매매된 전세도 회복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년 전보다는 전세값이 한 조사 기간에 따라 다른데 저희 KB는 한 12% 정도 났습니다. 전국이. 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4년 전보다는 조금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12에서 한 15% 정도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2년 네. 전에 비해서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역전세난이죠. 그래서 4년 전에 비하면 전세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2년 전에 비하면은 오히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되돌려 줘야 돼요. 아, 그러네. 전세 2년마다 바꾸니까.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은 4년이지만. 예.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아는 분이 네. 9억짜리 전세를 2년 전에 들었는데 요번에 5천만 원 낮춰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시세가 낮으니까. 야,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하면 오른 거지만 2년 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하면 내린 거죠. 예,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예, 1년 맞습니다. 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지만 근데 집 전세 계약은 2년 전, 4년 전 이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엄밀하게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역전세 비율이라고 통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전세값이 비싼지 싼지 싸면은 역전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5월에 38%입니다. 역전세 비율이요. 야, 이런 이야기는 왜 언론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비아파트는 이보다도 많습니다. 42.4%. 연립 이론되는. 네,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은 최신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최근에 제시된 정보에 좀 더 비중을 높이는 어떤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봐야 되고 전세 시장의 고점은 2022년 상반기입니다. 예, 그때에 비해서 지금 여전히 전세값은 그때에 비해서는 싼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30 역전세가 2년 전에 예, 다시 5월 계약할 때 기준인데 38 수도권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38%. 기사거리인데 예, 예, 예. 여기 보시는 이 영상 보시는 기자분들은 이걸로 기사 쓰십시오. 네.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값이 이제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약간 좀 착시라는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미디어를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보통 시장 참여자들한테 두 개를 제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젠다를 전달하는 거고 하나는 프레임을 전달하는 거, 시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에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오른다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이제 프레임을 갖기 쉬운데 전세값이 작년 어떻게 보면 5월부터 계속해서 올랐는데 부동산은 기준으로 보면은 글로벌 금융이 그러니까 미국발 고금리 쇼크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지금 회복이 좀 가파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금융 개념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출을 낼 때 거의 다 변동금리로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의 금리가 다다닥 올리면은 전세가 더 매매보다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뭐 고점에 비해서 낮다. 여전히 이것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좀 더 냉철하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저 전세값이 오르면 상식적으로는 차라리 사버릴까 이참에 그건 유의미한 거예요.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는 뭐 선행한다 뭐 어떤 게 과학적인 일부 표현입니까? 뭐 선행하는 것은 맞는데 네. 모든 구간에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값이 올라서 집을 사는 것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있는데 그 퍼센트는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대출금리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하고 그다음에 분양가 오르고 공급 불안 요쪽이 더 좀 초점이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 전세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려면 한 60%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네. 뭐 검증된 건 없습니다. 전세가율이. 통설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지금 54%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면 KB 시세를 보면요, 우리가 98년도부터 이게 이제 전세가 비율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7개월 정도 평균이 55% 정도 됩니다. 그보다 약간 낮죠 지금.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보통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극이 된다고 그럴까요? 전세가 매매를 어떻게 자극하는 그런 거는 언제가 좀 심했냐면은 아까 김지영 소설 나올 때 네. 그때가 75.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25% 10억짜리 집이면 2억 5천만 있으면 네. 바로 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사서 어떻게 보면은 큰 수익을 얻었는데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가가 올라갈 때 아무래도 그게 매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당연히 그러겠군요. 그런데 그 전세가 비율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갭 투자 마인드거든요. 네, 네. 이게 단타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집값이 어떻게 보면 2016년 6월에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부터 2021년 10월까지 정점까지 서울 아파트가 2.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망한 재테크 방법이었는데 네. 지금 과연 그때처럼 사이클이 기냐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배꼽에서 산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어깨에 팔았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게 사이클이 길지 않다면은 나중에 엑시트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가격 그러는데 저는 객가격 보고 투자하는 거 그것은 과거의 어떤 투자 패턴이 또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하면 위험하죠. 패턴화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네. 남은 다치면 관계없는데 세입자까지 이번에 다쳤잖아요. 전세 사기가 기본적으로 갭 투자 때문에 파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객가격이라는 말 자체를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집은 이렇게 보면은 상승 탄력이 붙을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집은 불황기 때 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시세 추종자가 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과거처럼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집은 오히려 바게넌트라고 그래서 헐값 사냥꾼 마인드가 돼야 되죠. 쌀 때 사셔야 되지. 이게 객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내 돈 조금 보태가지고 결국은 이 상승 대열에 뭐 달리는 네. 말에 뭐 탄다 이 개념은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갭 투자 혹은 전세가 비율, 갭 마인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정말 왜냐하면 공감이- 지방은요, 네. 지금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76%입니다. 집값이 안 오르면 전세가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는이 네, 전세를 네, 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전세가 비율 하나만 가지고 너무 이걸 일반화하는 것은 자칫 못하면 이게 도마의 함정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막연히 느끼는 건데 이게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 전세값 오른다. 뭐 자고 나면 또 오르는 전세값 뭐 서초 어디 또 뭐 1억 올랐다 이러면 집을 내놓으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뭐 그분들이 투기 세력은 아닌데 저기서 5천만 원 올려 뭐 7억 5천에 올렸다. 8억에 냈다 그러면 옆동에서 네, 예. 그럼 나도 그냥 한 8억 3천에 한번 내놓지 뭐.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담합이랄까요? 그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물론 전세값이라는 게 투기 수요나 가수요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요 공급에 맞춰서 이제 정상적인 가격에 수렴하겠지만 저 언론이 자꾸 전세값 올랐다 이런 걸 부추기니까 과장하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 뉴스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게 부동산 뉴스를 좀 너무 많이 다루는 것 같고 그거는 뭐 김 기자님도 뭐 그 공영방송 계셨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가격에 대해 정보를 자주 접하면은 네.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잖아요. NHK를 하루 종일 틀고 있어도 부동산 뉴스 잘 안 다룹니다. 올랐다 내렸다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어젠다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의제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건데 네. 전세값이 불안하다고 이렇게 만약에 시장의 의견들을 어떻게 보면은 전달을 하면은 일단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불안이요 고통을 배가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해지면요 상처도 훨씬 더 내가 크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집 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네. 소득이나 이것저것 다 따져서 또 집이라는 게 이제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 살 곳이니까 그런 걸 따지시겠지만 사실은 무주택자분들의 불안감이 작용한다고 봐요. 네. 근데 이번에도 못 올라타면 어떡하지? 저는 그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포모 증후군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네, 네. 나만 뒤처지면 안 되는. 예, 네. 그러니까 나만 지금은 빠질까봐. SNS를 통해서 이게 남과 이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사는 시대잖아요. 특히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이런 포모 증후군에 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MZ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비성적 행동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 수요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수요를 좀 이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마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은 그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심리책을 썼잖아요. 네. 심리는 불안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안 심리가 팽배해지면요, 시장은 펀더멘탈을 이탈해서 전형동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만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무주택자분들이 특히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공급을 꾸준히 하고,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정부가 상기 신도시를 빨리 짓는다, 뭐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민한 질문,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 말에만 해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하락을 점쳤고 어떤 분들은 저 가깝게 지내신 분들, 저는 뭐 아직도 그분들 말을 많이 신뢰하는데 뭐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뭐랄까 분명하게 진단을 하셨는데 네.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뭐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 박사님 주변 다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왜 틀렸다고 보세요? 수요가 고정돼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수요는 탄력적이에요. 공급은 비탄력적이죠. 수요는 굉장히 가변적인 겁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바뀐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변덕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몇 가지 변수를 가지고 수요가 안정적일 거라고 전제를 깔고 전망을 해버리면 이게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거라서 그런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의 주로 포인트가요. 참여자들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수요 부족이었습니다. 시장에 팔리지 않는 매물이 이렇게 많고 네.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다. 가계부채는 많고 인구가 줄고 있다. 뭐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다음에 매물이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식었죠. 예. 네. 그런데 하나 변수만 가지고 시장을 재단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욕망의 어떻게 보면 화신이고 유기체 같은 건데 그걸 제발 고정돼 있다고 판단하시면 진짜 안 된다 말씀을 꼭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수요 사이드에서 공급 사이드로 좀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 거죠. 한마디로 고금리에 누가 집 사느냐, 그죠? 지금은 오히려 워낙 이제 원자재 값도 오르고 네, 네. 또 공급도 없으니까 이쪽으로 약간 어젠다가 좀 이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우리 특히 청년층, 특히 무주택자분들에게 네. 우리가 집을 살려면 사야죠. 당연히 소득되고 집을 살 분들은 당연히 네, 사야 네, 되는데 네. 불안감에 휩쓸려서 사지 않도록 하려면 네. 조언을 좀 해주세요. 뭘 어떻게 시장을 좀 넓게 봐야 합니까? 뭘 어떻게 3프로 TV를 꾸준히 봐야 합니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너무 투자식으로 바라보시면 아마 의사결정을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안 그럴 수가 있나요? 물론 기성세대는 집으로 그걸 돈 맞는데 실컷 벌어놓고. 그러니까 조금은 집을 살려면은 필요라는 초점을 좀 더 주안점을 놓아야 의사결정이 될 겁니다. 네. 집 사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행위예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으면 의사결정 못 합니다. 왜? 이미 서울 지역에서는 집 살 시기를 놓쳤거든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은 좀 여유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은 딱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리품을 팔아서 결국은 이게 이제 요새 그 채굴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돌아서 급매물을 채굴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타이밍은 그만 재고 네. 만약에 꼭 사겠다면은 좀 더 급매물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은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고점이 2021년 10월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은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수도권은 한 25%에서 한 30% 정도, 그다음에 지방은 역시 한 25%에서 30% 정도. 네. 이 정도로 매입가를 낮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담론에 고만 빠지시고 실천 가능한 생각을 하시는 걸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집을 살지 안 살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옛날에는 집 마련이 일종의 내 삶의 통과례 같은 거거든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네. 집 사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집 다 팔고 아예 엔디비아나 아니면은 배당 ETF 사는 분도 많고요. 지금 집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집을 꼭 사겠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평론가식으로 좀 바라보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 보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왜냐? 작년에 우리나라가 한국 부동산 통계를 보면은 표본 통계 아시죠? 주간 단위라는 거.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2% 빠졌습니다. 실거래가는 10% 올랐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다 맞죠. 우리가 부동산 아까 땅이 베이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지가 변동률을 보면은 2022년에 서울 아파트가 22% 폭락 왔을 때 땅값은 2.7% 올랐습니다. 작년은 0.8% 올랐고요. 네. 도대체 그러니까 통계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식으로 왜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통계 물론 천 흐름은 맞지만 큰 네. 흐름은 맞지만 진짜 좀 절박하신 분들은 그거보다는 좀 땀을 흘리는 게 아마 답이 아닌가. 싸게 사야 된다. 네.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면은 신도 용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하는데 어떤 분한테 이야기 들었죠. 저는 이게 신박하다 생각했어요.
급매물 사는 법. 시청자분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연락처 명함을 주고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삼거리 앞에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앞에 큰 중개업소 가서 지금 얼마가 제일 싼 게 얼마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금 7억 8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7억에 나오는 거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복비 맥시멈보다 1,000만 원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분이 아유 거기까지 안 떨어져요 이렇게 말하신대요. 근데 필시 2달 안에 전화 온다. 왜냐 단지가 큰 데는 거기 야반 도주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 부도난 분도 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 기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범위를 넓게 잡으셔야 돼. 가지수를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제가 만약에 보면은 아파트 동수로는 있잖아요. 무슨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거는 단지는 한 30개 정도. 그다음에 무슨 동 있잖아요. 뭐 당산동, 염창동 이런 식의 이거는 10개 정도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낚시를 보통 하실 때 붕어 낚시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물 낚시처럼 곳곳에 그물을 쳐놓고 네. 거기서 금매를 좀 잡는 방법이 좀 더 실천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가서 가슴이 떨리면 사십시오. 필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손이 떨리면은 사시면 안 돼요. 대출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응길 라이브 오늘은 KB부동산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집값 동향, 특히 젊은 세대분들 집 사실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거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앞서 그 공동명의 이런 거 그다음에 네. 2년 전에 비해서 저 역전세 38%나 된다. 네, 네, 네. 이거 기사거리인데 기자들이 좀 눈여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